설명드린 것처럼 기억장치 관리 용어에 대한 형태니까요. 액세스하고 사이클 두 가지 형태를 구분하는 거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탐색, 대기, 전송시간 3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것도 명칭 형태로 좀 기억하고 요로 끝나는 게 아니라 뒤에 또 나와요. 다음 과목이 뒤에 가면 운영체제라는 과목에 또 이 명칭들이 설명이 되시는 거니까 미리 나온 김에 확인하시고요. 반환과 응답이란 두 개의 단어도 미리 식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계층 메모리라는 단어 적어놨는데요. 그냥 메모리의 이제 계층적 형태 모양을 나타낸다라 보시면 돼요. 의도는 이거죠. 얘가 제일 느려요. 얘가 제일 빨라요. 대신에 얘가 제일 용량이 적어요. 용량이 많아요. 그러니까 계층적으로 따지면 제일 느린 게 누구다? 자기 디스크 제일 느리고, 그 다음 누구냐? 메인 메모리 느리고 빠르고, 그 다음 누구예요? 캐시 메모리. 그 다음에 CPU 안에 기억 장치를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앞에 말했던 레지스터라는 용어 쓰는 거예요. 가장 빠른 장치가 된다는 거. 그래서 순서적 형태로 설명하는 거니까 거기 나온 그대로 보시면서 보조, 주기억, 캐시, 레지스터 형태의 순서를 가지고 있다. 계층적 구조를 나타낸다는 점을 보시면서 요게 이제 가끔 속도 문제가 나와요. 속도 문제가 나오면서 누가 빠르냐 느리냐 이런 문제로 설명이 될 수 있는 거니까 그 명칭 정도 확인을 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이제 하나 더 추가될 내용이 보이시는데 뭐냐 그러면 아까 34페이지에 특수기억장치 중에서 가상기억장치란 말이 나와요. 요 가상기억장치란 명칭도 이제 뒤에 가면 다시 한번 더 설명이 될 건데 여기서 미리 한번 이야기 드리도록 할 거고요. 뒤에 가면 또 언급이 다시 될 거니까 명칭만 기억하는데 이 가상기억장치라는 게 뭐냐 그러면 요 메모리 요 구조상에 그대로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개념을 추가시키는 거예요. 뭐냐면 이 프로그램 읽어서 어디로 보내냐? 메모리로 보내서 처리하면 되는데 요새는 프로그램 하도 커져가지고요. 얘를 일로 다 못 집어넣어요. 메모리가 또 우리가 윈도우 쓰는 윈도우 같은 경우는 멀티이기 때문에 사용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메모리 용량이 부족한데 예를 들어 극단적인 예를 얘는 9K짜리인데 이 메모리에 쓸 수 있는 게 얼마냐? 6K밖에 없어요. 그럼 얘를 읽어서 어디에다가 여기다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프로그램 실행이 안 되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어려움이 생긴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 여기 주어진 바로 다이렉트로 보내주는 게 아니라 보조기억 장치 일부를 떼요. 떼서 이거를 뭐로 취급하냐 그러면 메모리처럼 취급해 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가상 메모리다. 다시 말하면 식당에 9명이 밥 먹으러 갔는데 6인용 테이블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동시에 못 앉으니까 어디로 보내자? 대기석에 보내놓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리고 있다가 여기 자리 날 때마다 동시는 못, 어차피 5명 다 필요는 없어. 9명이 다 필요 없으니까 일정 단위로 쪼개요. 쪼개서 필요한 것만 이렇게 보내주게. 그러면 여기에 공간이 이만큼 다 없다 하더라도 뭐 할 수 있어요? 실행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의미로 쓰는 게 가상 메모리라는 개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억 장치의 용량 부족한 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디다? 보조기억 장치 일부를 메모리처럼 사용하는 방법을 우리는 가상 기억 장치라는 용어 쓰는 거예요. 그래서 명칭상에서요. 지금 책에 나와 있습니다만 아까도 보여 특수기억 장치 종이에서 캐시 메모리 용도는 CPU와 메모리 속도차를 위해 쓰는 부분이라면 방금 했던 가상기억 장치라는 단어 의미는 보조기억 장치 일부를 떼는 거야. 떼서 주기억 장치 용량을 확보하기 위해 쓰는 방법을 가상기억 장치라는 용어로 쓴다는 점 이해하시면서 속도는 빠를까요? 느릴까요? 당연히 속도는 느려져요. 왜냐하면 다이렉트로 못 가니까 한 단계 거쳐가니까 속도는 떨어지지만 다른 거에 비해서는 뭘까요?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지는 게 가상기억장치라는 점을 확인하시면서 거기 적어놨죠. 특수기억장치의 복수 모듈 기억장치, 연관기억, 캐시는 전부 다 속도 때문에 쓰는 거예요. 좀 더 빠른 속도를 위해 사용되는 형태를 쓴다라면 가상기억장치는 속도가 아니고 공간 확보를 위해 사용된다는 점을 식별하도록요. 그래서 좀 전에 봤던 내용 34페이지에 특수기억장치에 보시면 복수 모듈 기억장치, 연관, 캐시는 전부 다 속도를 빨리 하려고 처리한다는 점으로 이해하시는 반면 가상기억장치라는 단어의 역할은 뭐다? 공간 확보를 위해 씁니다라는 점으로 이해하도록 부탁드릴 겁니다. 33페이지, 35페이지에 기억장치에 대한 분류와 기본 용어에 대한 설명이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을 좀 식별하게 부탁드릴 거고요.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 자기 코어 메모리라는 게 나와요. 아까 말했던 거죠. 자기 코어가 뭐였냐 그러면 한번 데이터를 읽고 나면요 자료가 없어져 버려요. 없어지는 메모리. 그래서 얘를 우리가 뭐다? 파괴성 메모리라는 단어로 설명이 되는데 문제점은 현재 안 써요. 이 메모리를 안 쓰기 때문에 거의 시험에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적어놨는 이유가 아까 말한 거죠. 한번 읽고 나면 어떻게 돼요? 데이터가 소멸되는 단점을 갖고 있는 게 누구다? 파괴 자기 코어란 점. 이런 내용 때문에 얘를 설명한 거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처럼 많이 보실 필요 없어요. 컴퓨터에서는 거의 언급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명칭만
자기 코어가 뭐라고요? 파괴성 메모리입니다라는 이름 정도만 이해를 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나온 내용들은 그냥 참고 삼아 한번 읽어보는 정도로 보시고요. 그냥 파괴성 메모리의 대표가 자기 코어입니다라는 것만 이해 부탁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3번에 보시면 캐시 기억장치 적어놨어요. 좀 전에 말했던 캐시 목적이 뭐냐? 첫 번째 줄에 있죠? 기억합니다. CPU와 주기억장치의 속도차를 극복하기 위해 CPU와 주기억장치 사이에 설치한 메모리를 우리는 뭐라 부르냐? 캐시 메모리라는 단어 쓸 거예요. 다시 CPU와 메모리의 속도차 보상을 위해 쓰는 기억장치를 우리는 캐시 메모리라는 단어로 설명하더라. 어느 과목이든 이 캐시는 항상 출제 비중이 많은 편이니까 이 캐시에 대한 점을 잘 확인을 하시면서 메모리와 CPU의 속도차 보상을 위해 쓰는 형태를 우리가 캐시란 점으로 이해를 하시고요. 두 번째 적어놨죠. 캐시 메모리의 특징. 방금 적어놨던 내용 그대로 다시 한 번 더 적어둔 거라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의미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바로 가서 CPU가 여기 가서 데이터 읽으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생각하시면 돼요. 왜 공장이에요? 메모리가 물건을 만드는 공장 창고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CPU가 고객이에요. 고객이 어디 가요? 창고에 가서 물건 찾아오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중간에 뭐죠? 대리점을 만들어주잖아요. 그럼 대리점에 손님들이 자주 쓰는 물건을 어떻게 합니까? 디스플레이 전시해 놓으면 손님 입장에서는 어디로 가요? 창고 굳이 방문할 필요 없이 매장만 가면 물건을 찾아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여기 가지 않고 어디서? 여기서만 처리할 수 있으니까 그럼 빠른 속도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런 역할을 하는 메모리를 우리가 캐시라는 개념으로 이해하도록 하고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뭐로 만들어낸다? 속도가 빠른 기억장치인 SRAM으로 만들어낸다는 점, 그 점을 1번부터 6번을 쭉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좀 추가적인 단어로 6번째 보시면 캐시 접근 시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코드와 데이터를 분리해서 하는 분리 캐시를 사용하더라. 이름만요. 두 개를 분리해서 저장을 하더라. 같이 저장해 놓으면 데이터 충돌, 즉 읽을 때 문제가 발생하니까 분리해서 사용한다는 의미로 기억하시면서 캐시 항상 머릿속에 떠올라야 돼요. 뭐다? CPU와 메모리의 속도차 보상을 위해 쓰는 방법을 캐시란 점으로 인식을 하도록 부탁을 드릴 거고요. 좀 전에 말했던 가상은 뭐였어요? 가상은 주기억장치 용량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거예요. 주기억장치 용량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 보조기억장치 일부를 메모리처럼 쓰는 건 가상이고, 캐시란 말이 나오면 누구다? CPU와 메모리 속도차를 위한 거. 이런 식의 기본 단어 정도는 이해를 하도록 부탁을 드릴까요? 그러면 세 번째 말합니다. 주기억장치 블럭을 캐시에 사상하는 방법, 기억시키는 방법이란 단어가 설명이 되어지면서 세 가지의 단어가 나오는데요. 직접 사상, 완전 연관 사상, 셋 연관 사상이라고 해서 세 가지의 방법을 설명을 하게 돼 있어요. 이 말은 쉽게 그냥 다른 말로 하면 캐시에 있는 데이터를 검색하거나 읽어내는 방법을 나타내는 형태가 설명하는데, 약간 좀 달리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만 직접 사상이라는 형태는요, 주소를 가지고 사상하는 방법이에요. 즉 다른 형태로 봅시다. 책 내용과 좀 말은 다를 수가 있는데 CPU가 여기에 접근을 해야 돼요. 접근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다 물건을 디스플레이 전시해 놔야 된단 말이에요. 전시할 때 어떤 식으로 전시할 것이냐 이거죠. 그럼 전시해 놨으면 그 전시된 거를 얘가 접근해서 읽어올 수 있는 거니까, 그럼 전시하는 방법에 따라서 직접 사상과 연관이라는 단어 설명이 되고, 그 두 개를 짬뽕한 게 이제 셋 연산이라는 단어로 보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직접 사상은 기억시킬 캐시 블록 결정 함수는 주기억 장치의 블록 번호를 캐시 전체의 블록 수로 나눈 나머지로 결정한다. 말이 어렵잖아요. 옆에 하나 적어놓을게요. 주소라고만 적어두세요. 주소를 가지고 사상시키는 방법이다. 다시 말하면 위치를 가리키는 거예요. 어디에다 기억해두겠다. 그래서 어드레스, 주소라는 개념을 가지고 배치를 시켜두고 그 주소를 가지고 검색하는 방법을 직접 사상이라는 용어로 쓸 거예요. 직접 사상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의미를 뭐로 보느냐? 주소라는 개념이고, 그 주소를 구하는 방법을 그 밑에 1번, 2번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까지는 거의 잘 안 나오는데, 일단은 캐시란 말이 설명이 됐을 때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직접 사상은 주소를 통해서 데이터를 저장, 검색한다는 점으로 이해하시고요. 그에 반해서 두 번째입니다. 완전 연관 사상이란 단어가 설명이 되어지는데, 이 연관이란 단어, associate란 단어가 설명이 되어지는데, 요거는 뭐냐? 옆에 하나 적어 놓을까요? 내용이란 글자하고 병렬 적어 둘게요. 연관사상이라 그래요. 연관사상법이란 단어의 개념은 뭘 하냐? 내용을 가지고 저장을 하는 거예요. 앞에 있는 직접은 뭐였어요?
주소를 통해서 저장을 하는 방법을 설명을 한다라면 연관사상법은 내용을 가지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검색할 때 뭘로 하냐? 병렬 검색을 써요. 그래서 저기에다가 그대로 합시다. 직접 사상 방법은 주소를 이용하는 방법이라면 연관사상은 내용으로 저장을 한다는 점이고요. 그리고 이 내용을 검색을 할 때 뭐냐? 병렬 검색이 가능해요. 직렬이 빨라요? 병렬이 빨라요? 직렬, 병렬 중에 누가 빠르죠? 우리가 천지 들어본 적 없잖아요. 직렬, 병렬에 누가 빠르냐 물어보면 딴 반도 마찬가지예요. 수업하는 반마다 물어보면 하는 말이 뭐냐면 전부 다 직렬이 빠르다 그래요. 배운 적도 없거든요. 근데 왜 직렬이 빠르다 생각하냐 그러면 가만 유체 보면 우리 학교 다닐 때 그 물체 주머니 기억나시죠? 전구 연결했잖아요. 직렬하고 병렬 연결하면 차이점이 뭐였어요? 직렬은 되게 불이 밝았고 병렬은 좀 어두웠잖아요. 뭐 그런 개념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뭐든지 물어보면 누가 빠르냐 그러면 직렬이 빠르다 그래요.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직렬은 한 번에 하나씩만 하는 거예요. 병렬은 한꺼번에 여러 개를 동시에 하는 거예요. 도로로 치면 1차선 도로가 직렬이면 8차선 도로가 병렬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컴퓨터가 데이터 처리합니다. 1bt씩 주고받는다 그럼 직렬 처리고요. 16bt씩 주고받겠다 동시에 주고받는다 이건 병렬이에요. 그래서 컴퓨터는 전부 다 병렬 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병렬이 훨씬 더 빠른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이죠. 주소를 가지고 하나씩 검색할래? 내용으로 여러 개 동시 검색할래? 이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누가 더 빠르냐? 연관사상법이 더 빠른 방법이에요. 그래서 거기 책에 내용을 적어놨습니다만 그냥 의미상으로 보시는데 크게 의미는 없는 거고요. 의미상 내켜놓고 요로 이해하세요. 내용과 병렬 검색을 가능하게 만든 메모리 형태를 우리가 연관사상이라는 용어 쓸 거예요. 그래서 직접은 뭘 가지고요? 주소로. 연관은 내용과 병렬을 가지고 검색한다는 점으로 인식하시면 되고요. 이 두 개를 합친 거죠. 이 두 개 합친 걸 우리가 집합, set, associate에서 집합 연관사상법이라는 용어 쓰는 거예요. 세 개의 단어입니다. 캐시 메모리에 데이터를 저장, 사상하는, 검색하는 방법은 직접 연관, 직접 연관이라는 세 가지 형태가 있더라. 그 점 기억하고 직접 사상은 주소, 그 다음에 연관 사상은 내용과 병렬이라는 단어로 설명이 되어지는 거니까 그 이름으로 기억. 누가 더 빠르다? 직접 사상이 아니 직접보다 연관이 더 빠르다는 점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상법 세 가지 명칭에 대한 거 그 점으로 확인하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네 번째 캐시 쓰기 장치 형태가 설명이 되어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라이트 스로우하고 라이트 백이라는 방법이 설명이 되어지는데 이거는 이 말이네요. CPU가 여기 데이터를 변경을 했어요. 그러면 이것도 결국 여기 있는 거 불러온 거잖아요. 그럼 야를 변경하면 야도 변경이 돼야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변경할래? 같이 변경하랍니다. 나중에 한꺼번에 하랍니다. 그래서 두 가지 형태로 설명이 되어지면서 라이트 스로우 방식은 같이 하는 거고요. 라이트 백 방법은 뭐냐? 캐시 내용이 지워질 때 바뀐 거를 주기억 장치에 기록한다는 점으로 두 단어를 설명을 해요. 어차피 주기억 장치 내용을 어디 갖다 놓은 거야? 캐시에 갖다 놓은 거잖아요. 캐시 값이 만약에 CPU가 변화를 시켰으면 메모리도 같이 변화가 될 건데 같이 변경하겠다, 지워지면 변경하겠다에 따라서 두 가지가 나눠지는 거니까 그 이름 정도만 이해를 부탁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캐시라는 단어의 포인트는 아까 말한 것처럼요. 가장 키는 그거죠. 누구와 누구 사이냐? CPU와 메모리 사이의 속도차 보상을 위해 쓴다는 점으로 인식하도록 하시고요. 사상법 3개 있어요. 직접, 연관, 집합, 연관이라 표현하는 거니까 그런 이름들만 잘 이해 부탁을 드릴 겁니다. 그 다음 밑에 보시면 문제가 설명이 됐는데요. 캐시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는 게 뭐냐 적어놨어요. 전체적인 내용들을 다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 시험에 또 한번 하지만 좀 웬만하면 숫자 나오면 답이 잘 안 돼요. 숫자 가지고는 별로 답이 안 나오는 부분이고 내용상에서 설명된 것 중에서 앞에 설명이 됐었는데 1번에 보시면 직접 사상은 그 위에 설명한 것처럼 주기억 장치 이미 블록들이 어떤 수를 사상될 수 있는 방법보다 이거는 연관 사상을 설명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닌 걸로 보는 거고요. 2008년도에 시험 문제로 한번 나온 거기 때문에 또 나올 확률은 좀 적고요. 나왔던 문제가 반복될 일이 잘 없으니까 일단 이런 표현이 있다는 정도로 한번 읽어보는 정도로. 근데 우리가 하는 정보 처리라는 게 이런 부분에서 있는 파트까지 잘 안 다루거든요. 안 다루는 부분인데 일단 문제가 나온 거니까 1번을 답으로 하시고 나머지는 다 맞는 표현으로 보시는 거니까 내용상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무조건 기억하실 거 있어요. 뭘 기억하냐? 캐시의 용도가 뭔데요? CPU와 메모리의 속도차 보상을 쓴다는 거. 그건 절대 까먹지 않도록 부탁드릴 거고 세 가지의 사상법이 있다는 점으로 확인합니다. 그 다음 네 번째가 레이드란 단어로 설명했는데 얘도 마찬가지 2008년도에 시험 문제로 한번 설명이 된 건데요. 이 레이드란 단어 의미가 하는 게 뭐냐 그러면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법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저장하는 방법을 설명을 하는데 한 디스크에 하나의 데이터를 저장하는 게 아니라 여러 디스크로 나눠서 저장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뭐라면 레이드란 단어가 설명이 되면서 적어놨네요. 여러 대의 디스크, 하드디스크를 쓸 때 동일한 데이터를 다른 위치에 중복 저장해주는 방법을 우리는 레이드란 단어로 설명을 한대요. 그래서 한 개만 저장하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에다가 저장을 시켜두겠다. 이걸 이제 레이드란 단어로 설명한다는 점으로 인식하시면서 두 번째 나왔습니다. 여러 개의 물리적 하드, HDD가 하드디스크예요. 하드디스크를 하나로 합쳐 하나의 논리적 디스크로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레이드라는 단어로 설명하더라. 우리가 거의 볼 일은 없는 것 중에 하나인데 그냥 이런 명칭이 있다는 점으로 확인하면서 분리 저장한 거를 우리가 레이드란 단어로 설명한다는 점으로 인식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림으로 설명을 하게 되면 좀 다른 형태가 될 수 있는데 일단은 레이드란 단어가 지금 한 것처럼 여러 개의 하드디스크를 한 개처럼 취급한다는 점으로 인식하시면서 시험 문제가 나온 게 이제 그 다음 세 번째죠. 레이드의 종류를 가지고 시험 문제를 한번 설명을 했었어요. 근데 이거는 진짜 힘들어요. 왜냐하면 다 외워야 되거든요. 거기 나와 있는 종류들을 다 외우고 그 특징을 다 외워야지만 답을 맞출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난이도가 높은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것도 2008년도에 한번 시험 문제로 출제가 된 부분이니까 문제와 답을 확인하시면서 첫 번째 나왔습니다. 레이드의 종류, 레이드 0, 1, 2, 3, 4, 5 이렇게 쭉 나가게 돼 있어요. 그 중에 레이드 0라는 형태는 그냥 말 그대로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컴퓨터는 하드가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주변은. 근데 이거를 하드를 여러 개 쓰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거를 이제 한 개처럼 취급하는 거죠. 한 개처럼 취급하는 방법을 레이드란 단어로 설명이 된다는 점 보시면서 레이드 0이라는 형태는요. 디스크 스트라이핑 방식으로 중복 저장과 오류 검출을 교정 없이 하는 방법을 설명하더라. 그러면 이게 이제 한 개의 디스크 형태가 설명이 된다라면 이걸 갖다 저장을 할 때 이렇게 블록 1, 블록 2 나눠서 저장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한 파트 한 파트씩 나눠서 저장하도록 하는 방법을 레이드 0 형태로 설명이 되어지면서 중복 저장과 오류 검출 및 교정이 없도록 하는 방식을 설명을 하도록 하는 거고요. 레이드 1이라는 단어는 디스크 미러링이라는 단어를 써요. 미러링이란 말은 거울아 이 말이잖아요. 복사한다는 그대로 반사된다는 의미를 가지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요게 1, 2, 3, 4 형태로 저장하는 게 0 방식이라면 레이드 1 방식은 여기에 블록 1, 2, 3가 저장이 되면 한 개를 더해서요. 똑같이 1, 2, 3을 해두는 거예요. 거울처럼 반사된다는 의미를 가지는 거니까 똑같은 형태로서 저장을 시켜주는 방식. 그래서 미러링이라는 방식을 쓴다. 그 말은 이걸 똑같은 형태로 하는 거죠. 똑같이 저장해 놓는 거. 두 개를 저장해 놓는 거죠. 이걸 이제 미러링이라는 단어 설명이 되면서 레이드 1 방식으로 설명하는 거고요. 레이드 2는 해밍이라는 글자 나왔네요. 뭐였죠? 저번 주 마지막에 나왔었죠. 해밍 하면 기억나는 게 뭐였어요? 페리티가 있었고 해밍이 있었죠. 페리티는 오류 검출만 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짝수 페리티와 홀수 페리티로 나눠진다라면 해밍 코드 계산식 나오면서 말씀을 드린 거죠. 오류 검출과 정정이 가능한 형태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밍이라는 오류 정정 코드를 쓰는 방식으로서 현재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안 쓰는 건 시험은 잘 안 나오니까요. 이런 거는 레이드 2라는 형태로 설명하겠다. 그 다음에 레이드 3 형태는 데이터를 비트 단위로 여러 디스크에 분할 저장하여 별도로 페리티 디스크를 사용하는 거예요. 저도 이거는 뭐 찾아서 그림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는 건데 디스크 블럭이 이렇게 있어요. 1, 2, 3가 있다. 4가 있다라면 데이터를 저장할 때 한 방에 저장하는 게 아니라 비트 단위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나의 데이터를 저장하겠다 그러면 블록 1-1, 1-2, 1-3 이런 식으로. 그리고 제일 뒤에다가 이거에 대한 오류 검출을 위한 뭐 추가하는 거야? 페리티 형태를 추가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의 데이터를 하나의 디스크에 저장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디스크로 분할하고 제일 뒤에다가는 페리티를 추가시켜주는 방법. 얘를 우리가 레이드 3라는 개념으로 사용을 한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 나오는 건 반대 위에 거하고 다르게 뭐냐 그러면 위에는 비트 단위인데 레이드 4는 무슨 단위로? 블록 단위로 저장한다는 점이 차이점이 된다는 점. 그리고 여섯 번째 레이드 5는 페리티 블럭들을 여러 디스크에 분산 저장해주는 방법을 설명을 해요. 그래서 단일 오류 검출 및 교정이 가능한 방식인데 아까 말한 거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제일 마지막에 전부 다 페리티 블럭을 따로 두는 방법이라면 레이드 5번은 여기 페리티 두고 야는 여기 페리티 두고 야는 여기 두고 페리티를 전부 다 달리 두는 거죠. 달리 둬서 저장하는 방식을 레이드 5라는 형태로 설명한다는 점으로 인식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은 레이드 제로 플러스 형태가 되는 거, 장점을 보완하는 형태를 설명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데이터를 저장할 때 한 곳에다 다 집어넣는 게 아니라 이렇게 분산 저장을 하는 거죠. 우리가 쓰는 일반적인 디스크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여러 개의 원파일이 만들어져 있다 그러면 데이터를 저장할 때 여기다 다 저장하는 게 아니라 쪼개다 쪼개서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게 전부 다 이제 분할에 저장한다는 의미로 우리가 레이드란 단어로 설명이 되는데, 그 처리 방법에 따라서 이런 여러 종류가 만들어져 있다는 점. 이거는 그냥 외워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니까요. 이건 뭐 딱히 제가 더 설명드리고 말고 이런 부분이 아니고요. 밑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 거죠. 다음 중 레이드에 대한 설명이 알맞지 않는 게 뭐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레이드가 뭐다 물어봤으면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요? 상세하게 종류별로 물어본 문제예요. 그래서 방금 위에 나왔던 내용과 비교했을 때 아닌 게 뭐냐는 거죠. 몇 번이죠? 3번 보시면 레이드 4는 데이터를 무슨 단위로? 비트 단위로 저장하는데 위에 적어놨었죠. 레이드 4는 뭐였어요? 블록 단위로 저장하는 방법이다. 이런 걸 이제 문제를 낸 거죠. 이게 2008년도에 시험 문제로 실제 시험 문제로 출제가 된 부분이니까 한번 좀 확인을 하시면서 실제 출제가 됐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적어놓은 거야. 근데 보통 이 책은 이런 컴퓨터 책에서는 잘 안 들어요, 이거를 레이드는. 근데 여기서 한번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적어둔 거니까 위의 내용과 문제 형태를 보시면서 그냥 단어는 기억할게요. 여러 디스크로 나누어서 중복 저장해주는 기술을 우리는 뭐라 부르겠다? 레이드란 단어 쓰겠다. 그 점은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 종류가 만들어질 때 1번, 2번, 3번, 4번, 5번 나누어진다. 저장 방법에 따른 분류니까요. 그런 특징 정도만 기억을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5장에 나와 있는 지금 설명드린 기억장치에서는 여러 종류 명칭들이 많이 설명이 되어지는데요. 아까 말했던 램과 롬의 차이점들 확인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이제 기억장치의 기본적이죠. 보조부터 시작해서 CPU까지의 그런 특징에 대한 것들을 좀 확인을 부탁드릴 겁니다. 자, 그 다음 가시면 6장의 입출력 장치 형태가 설명이 되어지면서 마지막 파트로 설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앞쪽까지가 좀 복잡다라면 뒤에 5장, 6장은 단순 암기 형태가 되는 부분들이니까 자꾸 읽으면서 용어를 외우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마지막 6번째가 입출력 장치 형태가 설명이 되어질 거예요. 입출력 장치란 말은 우리가 쓰는 컴퓨터의 기본 구조를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절대 뭐 할 수 없어요. 무에서 유가 나올 수가 없어요. 반드시 뭐 들어가냐? 데이터에 입력이 들어와 줘야지만 계산 처리가 발생할 수 있다면 그런 입력과 출력을 담당하는 방법에 대한 것들을 설명을 할 거예요. 그 방법의 첫 번째 명칭을 적어놨네요. DMA라는 방법이 설명이 되어지고요. 그 다음 페이지 두 번째 채널이라는 방법이 설명이 되게 돼 있어요. 자, 이 두 가지의 방법 전체가 뭘 설명하냐 그러면 말 그대로 컴퓨터가 데이터를 입력과 출력하는 방법론에 대한 형태를 설명을 하는데, 이렇게 예를 들게요. I/O 장치가 있어요. 그럼 입출력 장치가 있으면 이런 입출력 장치는 데이터를 읽어서 데이터를 갖다 어디로 보내냐? 데이터 메모리로 전송을 해줘야 돼요. 그때 전송하는 방법을 어떻게 하겠다? CPU가 I/O 장치를 제어를 해요. 제어를 해서 I/O로부터 읽어드린 데이터를 CPU가 갖고 누구한테 보내주냐? 우리가 알고 있는 메모리로 전송을 해주는 거예요. 반대로 메모리가 I/O로 데이터를 보낼 일 있으면 누굴 통해서요? CPU를 통해서 I/O로 전송하는 방법을 써요. 그러면 I/O 장치에 원하는 자료를 읽어서 어디로 보내주냐? CPU로 전송을 하고, CPU가 모든 걸 통해서 어디로 보낸다? 메모리로 전송하는 방법이에요. 속도가 빠를까요? 느릴까요? 알고 있는 CPU 내부의 기억장치 개발 소량밖에 없단 말이에요. 많은 양의 데이터가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저속 저용량에 쓰는 입출력 방법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게 뭐냐? CPU는 CPU도 일도 처리 못하고 속도가 느리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I/O하고 누구하고요? 메모리가 직거래 하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CPU는 당연히 존재를 하죠. 그리고 메모리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I/O 장치가 존재를 한다라면 위에서 말하는 CPU 중심의 I/O 방식을 쓰니까 속도가 느리니까 어떻게 하자? I/O와 메모리가 직거래하자는 얘기예요. 바로 I/O 장치와 메모리가 데이터를 바로 주고받음으로써 처리하자. 물론 CPU는 당연히 메모리하고 계속 데이터 주고받고 처리 중이죠. 처리 중인 상태에서 CPU를 통하지 않고 바로 메모리와 데이터를 주고받자는 개념. 이걸 여기서 뭐라 부르냐? 다이렉트 메모리 액세스라고 그래서 DMA라는 기법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메모리 방법은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어. I/O 장치를 통하는 거는 지금처럼 CPU를 통해서 주고받는 방식은 저속의 저용량, 프로그램 중심의 I/O 방식을 설명한다면 속 터지니까 빠른 처리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누굴 통하겠다? 메모리와 직거래하겠다. 이걸 우리가 책에 놓은 그대로입니다. DMA,
DMA에 의한 입출력 방식은 CPU 개입 없이 직접 주기화 장치와 DMA 사이에서 입출력이 이루어지는 방법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단어 그대로죠. 다이렉트 메모리 액세스다. 직접 메모리와 주고받겠다는 의미로 보시고요. CPU를 경유하지 않아요. CPU를 경유하지 않고 바로 처리 가능하고요. 기억장치와 입출력 장치 사이에 전송이 이루어지고요. 하나의 입출력 명령에서 하나의 블록 전체가 전송이 되고요. DMA 이용해서 직접 주기억 장치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방식으로 DMA 대량 전송과 사이클 스틸이라는 단어가 설명이 되고요. 요건 하나 기억합시다. 마지막 줄 쳐둘게요. DMA 제어기는 자료 전송을 종료하면 인터럽트를 발생해서 통보는 해줘요. 사용이 끝났습니다는 의미로서 언제 인터럽트를 발생해서 CPU한테 통보해주냐? DMA 제어기가 DMA 전송이 끝나고 나면은 어디로 보내주겠다? CPU로 통보한다는 점. 그 말은 그때 빼고는 메모리와 CPU는 전혀 관계없다는 얘기예요. 관계없이 데이터를 주고받고 마지막 통보만 누구한테 하겠다? CPU한테 하는 방법. 그래서 다이렉트죠. 직거래한다는 의미로서 DMA라는 단어가 설명이 되어지는 거니까 그 이름들을 잘 이해 부탁을 드리면서요. 말뜻 그대로 이해하시면 돼요. 다이렉트 메모리 액세스. 메모리와 IO 장치가 직거래하는 방법을 DMA라는 단어 쓰겠다는 점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근데 문제는 IO가 원한다고 바로 메모리를 뺏어올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CPU하고 메모리가 맨날 데이터를 주고받고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 메모리의 사용권을 누가 가지고 있다? 항상 CPU가 갖고 있어요. 갖고 있는데 IO가 입출력을 요청을 한다라면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CPU가 갖고 있는 메모리 사용권을 갖고 와야 돼요. 그래야지만 얘하고 얘가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CPU가 갖고 있는 메모리 사용권을 뺏어오는 게 두 번째 말합니다. 사이클 스틸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DMA하고 사이클 스틸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CPU의 메모리 갖고 있는 사용권을 뺏어오는 형태로 우리가 사이클 스틸이라는 단어로 설명이 되면서 적어놨네요. CPU가 프로그램을 수행하기 위해서는요. 계속 메이저 사이클이 필요해요. 좀 전에 나왔던 메이저 사이클이죠. 왜? CPU가 메모리 접근해서 인출하고 해독고 다 해줘야 되죠. 계속적인 메모리를 갖고 있어요. 그 상태에서 DMA 제어기가 하나의 데이터 워드를 전송하기 위해서는 CPU에 갖고 있는 메모리 사용권을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CPU는 뭐 할 수 있어요? 메모리 사용권을 뺏기는 거죠. 뺏겼다가 어떻게 하냐? 다 끝나고 나면 다시 돌아오도록 하는 일련의 처리를 우리가 뭐다? 사이클 스틸이라는 단어 설명이 되면서 DMA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게 사이클 스틸이 되는 거예요. DMA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 사이클 스틸이라는 단어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점을 이해를 하도록 부탁드리고요. 자, 그 다음 적어놨네요. 사이클 스틸은 CPU 상태를 보존할 필요가 없대요. 반면 인터럽터는 CPU의 상태를 보존해야 돼요. 자, 이 두 개 단어가 의미하는 바를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좀 이따 다시 할 겁니다만 아까 인터럽터가 뭐라 그랬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요. 지금 10번 문제를 풀고 있어요. 풀고 있는데 갑자기 학생 하나가 뜬금없이 1000번 문제를 질문하는 거예요. 그럼 제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일단 10번은 다 풀어야죠. 풀고 난 다음에 어떡하죠? 수업을 멈추고 다음번 몇 번 할 차냐면 13번 문제를 풀어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머리 나쁘기 때문에 10번 문제를 다 풀고 난 다음에 이 사람 요구를 들어줘야 되는데 들어주고 나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일로 다시 돌아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내가 수행할 이거를 컴퓨터에 기억을 시켜놔야 돼요. 기억시키고 난 다음에 이 사람한테 가서 1000번 어딨냐? 1000번 페이지로 가서 문제를 처리해요. 처리하고 나면 좀 전에 저장했던 주소를 땡겨와서 어디로 갈까요? 13번으로 다시 돌아와 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뭐가 될까요? 인터럽터가 발생이 되면 현재 상태를 저장했다가 처리가 끝나고 나면 다시 되돌아오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에 반해서 지금 말했던 사이클 스틸이 뭐겠어요? 제가 이 칠판을 막 쓰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질문한 거죠. 근데 저와 상관없이 한 거야. 그럼 저는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면 돼요. 기다리고 있다가 다 썼대요 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 그때 난 이어서 하면 되거든요. 그럼 나는 가만히 있다가 다음 작업이 진행되니까 작업이 바뀌는 게 아니라 멈췄다가 다시 진행을 하는 거죠. 그럼 나는 뭐가 필요 없다? 상태 저장할 필요 없이 대기하고 바로 이어 작업이 진행된다라면 인터럽터는 뭐겠어요? 딴 데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딴 데 왔다 갔다 하니까 다시 돌아오도록 하는 거 필요하니까 상태 저장이 필요하다를 설명하는 거예요.
요거는 비교 문제로 많이 나올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요. DMA와 인터럽터 차이가 뭐냐 표현을 했을 때 DMA 방법에서는 사이클 3를 이용해서 상태 보존할 필요가 없습니다만 인터럽터 방식에서는 상태 보존이 필요하다는 점, 이 두 가지를 비교 설명이 자주 나오기 때문에요. 요거는 좀 알아두기 부탁을 드릴까요. 그리고 사이클 3는 아무 사이클이나 상관없이 품질이 가능하고요. 반면 인터럽터는 항상 실행 사이클 이후에만 인터럽터가 인지된대요. 마지막 문장은 이해하시겠어요? 아까 우리 그림 그렸던 거 기억나세요? 다 연관이 되는 거죠? 처음에 뭐 했어요? 패치했죠? 어디로 가요? 인다이렉트면 일로 가고, 실행이면 어디로 가요? 일로 갔죠.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끝나고 나면 어디로 가요? 일로 가면 되거든요. 근데 언제 발생하겠어요? 명령이 끝나야 다음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끝나고 나서 어디로 가죠? 인터럽터 가서 다시 이렇게 패치로 얘를 1고도로 처리하는 거죠. 그럼 항상 순서는 어디로 가야 돼요? 얘들이 아니라 얘가 끝나야지만 인터럽터 이동한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사이클 3는 눈치 안 보고 그냥 스탑시키면 되는 거니까 아무 상관없이 뺏을 수 있지만 방금 했던 인터럽터는 언제? 실행 사이클 이후에만 가능하다는 거로 설명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말 그대로 단답보다는 설명이 나오겠죠. 맞냐 틀리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단어 두 개를 연결하시면서 DMA, 직접적으로 I/O 장치와 메모리가 데이터를 주고받는 방법을 설명한다는 점으로 인식하시고요. 친구 누가 있어야 돼요? 사이클 3 따라와야 된다는 점으로 인식하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추가한다 그러면 인터럽터와 사이클 3의 차이점을 가지고 비교 설명이 될 수 있으니까 기억하도록 부탁드릴 겁니다. 그래서 다이렉트 메모리 액세스, 직거래하도록 하는 방법을 설명하는데 그래도 늦어요. 왜? CPU 간섭을 받긴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CPU가 아닌 입출력만을 위한 전용의 프로세서 장치를 만들 거예요. 그게 그 다음 페이지 말합니다. 두 번째, 채널이라는 단어를 써요. 우리가 말하는 CPU 기능이 뭐였죠? CPU가 세 가지 있었죠? 뭐 있어요? 제어도 담당하고 연산도 담당하고 기억을 담당하는 장치란 말이에요. 얘가 주가 이건데 여기다 입출 넣어놨으니까 당연히 주가 될 수는 없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I/O 장치를 직접 제어하도록 하는 별도의 처리기를 또 만들어 두는 거예요. 이 별도의 처리, 그래서 제어 연산을 위한 장치가 CPU라면 I/O를 위한 장치를 우리가 뭐라 부르겠다? 채널이라는 장치로 별도로 두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입출력 전용 프로세서를 우리가 뭐라 부르냐? 채널이란 단어로 설명을 한다는 점. 그래서 채널 명령을 분석해서 직접적으로 주기억 장치 접근해서 입출력을 수행하기 때문에 CPU는 CPU대로 동작을 하고요. I/O는 I/O대로 동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시 동작이 가능함으로써 고속 입출력 제어가 가능한 방법, 얘를 우리가 뭐다? 채널이란 단어가 설명이 될 거고요. 채널, 방금 말했던 거죠. 입출력 전용 프로세서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가끔 이런 말 써요. IOP라는 글자를 쓸 때가 있어요. 이 단어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인풋, 아웃풋, 프로세서라는 단어로 쓸 때가 있으니까 약자로 혹시나 이 말이 나오면 입출력 전용 프로세서인 채널의 약자로서 IOP라는 글자를 쓸 수도 있는 거니까 확인하도록 하시면서 말 그대로입니다. 입출력 전용의 프로세서를 우리는 채널이라는 용어로 쓸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거 이것도 기억합시다. 채널의 종류가 여러 가지 형태가 나오는데 어떻게 주고받을 것이냐인데, 다시 말하면 장치를 뭐 쓸까냐에 따라서 두 가지가 나와요. 실렉터 채널하고 바이트, 멀티플렉서 채널 두 가지가 설명이 되어지는데, 셀렉터는요 고르잖아요. 고르니까 뭘 나타내냐? 1대1이에요 1대1을 가지는 거니까 적어놨죠. 채널 하나를 하나의 입출력 장치가 독점해 쓰는 줄쳐둡니다. 고속 전송 적합한 채널이에요. 1대1로 처리하니까 제어장치, I/O 장치의 속도가 빠른 장치가 된 거야. 빨리빨리 처리할 수 있는 거니까 고속의 I/O 장치에 쓰는 방법이 누구냐 그러면 셀렉터 채널이란 용어 쓴다라면, 두 번째 말하는 멀티플렉스는 1대 다예요. 1대 다니까 채널이 빠르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누구냐? 한꺼번에 여러 개를 제어한다는 의미니까 한 개의 채널에 여러 개의 입출력 장치를 연결해서 C분할 공유하는 방식으로 입출하는, 둘쳐둘게요. 저속 입출력 방법. 그러면 셀렉터 채널은 고속이에요. 고속 I/O 장치에 쓰는 방법이라면 셀렉터 채널은 저속의 I/O 장치에 쓰는 방법이다. 그런 점으로 인식을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채널의 종류, 셀렉터와 멀티플렉서 두 가지를 식별하시면 되고요. 세 번째 거는 잘 안 나요. 뭐 블록 멀티플렉스 채널인데 크게 의미는 없으니까 두 가지만. 채널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다. 셀렉터와 멀티플렉스가 있다는 점만 이해하도록 할까요?
3번은 안 할 거예요. 빼버리시고요. 1번, 2번 두 개의 종류만 이해하도록 부탁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DMA, 다이렉트 메모리 액세스라는 단어 의미 친구 따라와야 됩니다. 사이클 3라는 단어 의미를 기억하시면 되고요. 채널이라는 단어가 뭐다? 말 그대로 입출력 전용 프로세서인데 종류가 두 개 있더라요. 셀렉터 채널과 멀티플렉서 채널이 주어지는 거니까 그 이름 두 가지 구분. 두 개의 상태입니다. DMA와 채널이라는 단어는 각자 그 명칭 두 가지만 인식을 좀 부탁을 드릴 거고요. 그 옆에다 하나만 적어둘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처럼 입출력하는 방법을 설명을 해요. 그 방법을 설명하는데 지금은 두 개만 나와 있어요. DMA와 채널이 있는데 이거 말고도 두 가지 방법이 더 있어요. 그게 여기에 속하는 거예요. 저속 저용량에 쓰는 방법이 되는데 이름만 하나 옆에다 한번 적어둘게요. 첫 번째가 뭐냐? 프로그램에 의한 I/O. 그 다음에 인터럽터에 대한 I/O. 그 다음이 DMA, 그 다음이 채널. 자, 네 가지 형태입니다. 프로그램, 즉 컴퓨터가 입출력하는 방법을 따지게 되면 지금 책에 설명된 두 가지인 DMA와 채널이 있는 것과 더불어서 두 가지가 더 있어요. 프로그램에 의한 I/O 방식과 인터럽터에 의한 I/O 방식, 그 다음에 DMA, 채널이라는 네 가지의 방법이 설명이 되어 있고요. 책에는 현재 두 가지만 설명이 되어 있어요. DMA, 채널이라는 걸로 설명이 되시는 거니까 그렇게 일단 구분하시면서 요건 혹시나 종류 문제로 나올지 모르니까 이야기 드린 거니까 프로그램 I/O, 다른 말로 폴링이라 그래요. 프로그램 I/O는 폴링, 그 다음에 인터럽터의 I/O, DMA, 채널의 네 가지 형태로 나눈다는 거니까 이름으로 한번 확인하시고요. 책에는 일단 두 가지, DMA, 채널에다가 두 개를 더 추가할게요. 프로그램 I/O, 인터럽터 I/O라는 단어 쓰면 돼요. 프로그램 I/O는 뭐냐 그러면 이거 뒤에 나올 겁니다. 폴링이라는 단어가요. 물어봐요. CPU가 딴 일 안 하고요. 너 I/O 있니? 너 일일이 다 물어보는 거예요. 다 물어보니까 CPU가 일을 못하는 거야. 근데 가장 효율이 떨어지는 방식이 프로그램의 I/O 방식이 된다라면 인터럽터는 뭐냐? CPU가 일을 해요. 하다가 I/O가 발생하면 어떡할까요? 손들면 돼요. 손들면 어떡합니까? 가서 일 처리하고 다시 돌아오게. 그게 두 번째 말하는 뭐다? 인터럽터 I/O 방식이라고 설명이 되면서 요 두 개는 방금 말했던 저속 저용량에 쓰는 방식이라면 DMA와 채널은 고속 대용량에 쓰는 방식으로 설명하는 거니까 I/O 방식의 종류 크게 네 가지로 나눈다 그랬으니까 요건 하나 적어두시고 이름으로 한번 보시면 돼요. 누가 속도가 빠르겠어요? 효율을 따지면 누가 제일 좋겠어요? 채널이 제일 좋고요. 가장 안 좋은 게 누구죠? 프로그램 I/O. CPU 간섭이 제일 많은 게 누구겠어요? 반대 개념이죠. 얘가 제일 간섭이 많을 거고 얘는 간섭이 없죠. 그래서 처리율을 따지면 제일 밑에 얘가 좋고 CPU 간섭률을 따지면 얘가 제일 높고 그래서 순서라든가 내용 가지고 설명이 나올 때가 있으니까 일단 I/O 방법의 종류 네 가지 DMA 채널에 추가시켜서 프로그램 I/O, 인터럽트 I/O라는 단어가 설명이 되시는 거니까 하나 적어두시고 봐주기 바랍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우리 계속 떠들었던 거 있잖아요. 인터럽트란 단어가 설명이 되어지면서 인터럽트가 나왔습니다.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도중에 예기치 않은 상황이 발생할 경우 현재 실행 중인 작업을 즉시 중단을 하고요. 발생된 사항을 우선 처리한 후 실행 중이 된 작업으로 복귀해서 계속 처리하는 방법, 이걸 우리가 뭐라 부르냐? 인터럽트라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쓰는 컴퓨터는 전부 다 인터럽트로 처리가 이루어져요. 가장 극단적 예를 들면요, 여러분 타자 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컴퓨터로 타자 치겠다. 우리는 속도가 분당 속도거든요. 그렇지만 컴퓨터는 10에 마이너스 몇 승이니까 속도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키보드 하나 칠 때 기다리는 건 너무 낭비니까 누를 때마다 가서 처리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련의 처리를 전부 다 뭐 하겠다? 이런 인터럽트란 처리로 진행이 되고요. 우리 수업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질문 있습니까? 물어보고 답을 기다리면 수업 못 맞춰요.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럼 저 나름대로 수업하라는 얘기죠. 하다가 언제 필요 없으면 그때 필요할 때 손들면 처리해 주면 되는 거니까. 이런 일련의 모든 처리를 우리가 인터럽트라는 개념으로 사용된다는 점으로 이해를 부탁드릴 겁니다. 그리고 종류 적어놨네요. 외부 인터럽트, 내부 인터럽트, 소프트웨어 인터럽트 분류하는데 외부, 내부 인터럽트는 CPU의 하드웨어 신호에서 발생되고 소프트웨어는 명령어 수행에서 발생되도록 한다. 이렇게 종류로 설명이 된다는 거 보고요. 일단 기억할 거 인터럽트가 뭐다라는 의미는 이해를 부탁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입니다. 그러면 인터럽트의 종류 크게 세 가지네요.
외부 인터럽트, 내부 인터럽트, 소프트웨어 인터럽트에서 총 3가지 형태가 만들어지는데 2가지만 잘 구분하시면 돼요. 외부 인터럽트와 내부 인터럽트. 이때 외부 인터럽트의 가장 대표가 뭐냐? 정전이에요. 외부 인터럽터란 말이 나오면 크게 3가지거든요. 정전에 의한 인터럽터와 그 다음에 타임, 시간에 대한 인터럽트. 그래서 정전에 의한 전원 이상 인터럽트, 그 다음에 기계착오 인터럽트, 외부 신호 인터럽트란 단어가 설명이 되어지더라. 그래서 그대로입니다. 전원 이상이 생겨서 발생하는 인터럽트. 우리가 쓰는 컴퓨터는 전원 이상이 생겨도 문제가 없어요. 그냥 바로 꺼져버리니까. 여기서 말하는 전원은 대형 컴퓨터 말하는 거죠. 은행 컴퓨터 같은 경우는 전원이 꺼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뻗어버리면 안 되거든요. 어느 정도까지 시간 처리가 필요하니까 그런 일련 처리를 해주도록 하는 것이 정전에 대한 형태를 설명한다. 영어 파워페일이라는 단어로 설명이 되시는 거고요. 기계 착오 인터럽트라는 단어는 그대로죠. 기계적 오류에서 발생되는 인터럽트. 그 다음에 외부 신호란 단어가 설명이 되어지면서요. 타이머에서 규정된 시간이에요. 시간 다 됐다라고 통보할 때 쓰는 형태로 우리가 외부 신호 인터럽트, 타이머 인터럽트라는 단어가 설명이 되면서 정전, 타이머, 그 다음 마지막에 입출력, 이런 식으로서 명칭이 설명이 돼요. 외우려고 하지 말고요. 단어를 인식하시면 돼요. 말 그대로 외적 요인에 의해서 발생된 인터럽터예요. 수업을 예를 드시면 제가 수업하다가 버벅대거나 잘못된 거는 내부예요. 근데 내가 수업하는데 갑자기 정전이 되거나 시간 다 했다 통보하거나 누가 멈추게 하는 거죠. 이런 경우는 내가 하는 게 외부 요인에서 발생하는 거니까 이런 것들 우리가 외부라는 개념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외우려고 암기하지 마시고요. 그냥 단어를 이해하시면 돼요. 외부 인터럽터는 외적 요인. 굳이 예를 들면 수업을 생각하시면 돼요. 수업하는 도중에 뭔가 브레이크가 걸렸어요. 뭐 때문에? 정전 때문에. 시간 다 됐다고. 이런 식의 요인에 따라 발생하는 거는 외부란 말로 보시란 얘기예요. 그에 반해서 2번째는 내부 인터럽트라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잘못된 명령이나 데이터를 써서 발생한다. 기억합니다. 다른 말로 트랩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내부 인터럽트는 다른 말로 트랩이라는 단어가 설명이 되면서 명령어 잘못에 의한 인터럽트고요. 계산 잘못하는 거요. 0으로 나누거나 오버플로우가 발생하거나 언더플로우 발생하거나 이런 식으로 계산 처리 중에 잘못된 상황은 전부 다 뭐로 보냐? 내부 인터럽트라 표현을 하는 얘기예요. 이거는 잘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수업을 잘못한 거예요. 잘못된 페이지를 펴거나 잘못 계산하거나 잘못 말하거나 이런 요구사항들은 전부 다 뭐로 보냐? 내부 인터럽트라는 단어로 설명이 되어지더라. 그러면 외적 요인에 의해서 발생한다는 외부, 계산 도중에 발생할 수 있는 건 내부란 말로 설명이 되면서 만약에 낸다라면 섞어내죠. 다음 중 발생 요인에 따른 분류가 아닌 게 다른 게 뭐냐 물어볼 수 있는 것들이니까 그냥 외운다는 개념보다는요. 말 자체를 이해하시면 돼요. 외적 요인이냐 아니면 계산 도중에 발생하냐 이런 말로 설명이 되시는 거니까 단어 자체를 이해하시면서 종류 2개입니다. 외부, 내부란 단어를 식별하도록 할 거예요. 거기에 보니까 또 새로운 글자 보이네요. 오버플로란 말과 언더플로란 글자 보이시죠? 오버플로란 말은 뭐냐면 넘친 거예요. 더 이상 데이터가 들어갈 수 없는데 더 이상 데이터를 집어넣는 경우를 오버플로라 표현을 하는 거고요. 언더플로는 데이터가 없는데 계속 빼내려고 하는 경우예요. 그래서 다 찼다의 의미를 오버플로, 더 이상 넣을 수도 뺄 게 없는데 빼라는 의미가 이제 언더플로라는 단어가 설명이 되면서 그 고속도로로 치면 과속이 언더플로고요. 고속도로도 최저 속도가 있잖아요. 그 속도 밑으로 내려가면 또 불법이거든요. 이걸 우리가 언더플로라는 개념 쓰는 거니까 계산하는 도중에 넘치거나 모자라는 경우를 설명하는 거야. 이런 경우를 언더, 오버플로라는 단어 설명하는 거니까 얘들도 프로그램 진행 도중에 발생했다 그래서 내부 인터럽트라는 단어를 보시면 될까요? 그리고 3번째 소프트웨어 인터럽트는 크게 비중을 둘 필요 없고요. 그냥 SVC라는 단어가 있다라는 이름만 기억을 하시면서 발생 요인에 따라 크게 2가지입니다. 외부, 내부란 단어로 식별할 수 있는 거니까 그 이름들을 이해 부탁을 드리고요. 다시 말하지만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내부가 뭔데, 외부가 뭔데를 이해를 하시면 웬만한 단어는 다 연결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점으로 인식하도록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3번째, 인터럽터 발생 시 CPU가 확인할 사항이 뭐냐고 되어 있어요. 첫 번째 줄쳐둡니다. 요거는 기억하세요. 인터럽터가 발생할 때 꼭 필요한 게 누구냐 그러면 프로그램 카운트가 꼭 필요해요. 왜요? 옆에 하나 적어놓을까요? PC가 인터럽터에 꼭 필요한 이유는 얘를 다시 뭘로 써야 되겠어요? 이거죠? 복귀 주소로 저장하기 위해서 PC가 꼭 필요해요.
그래서 인터럽터 발생 시 CPU가 확인해야 할 사항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누구냐 그러면 이 PC가 꼭 중요해요. 얘를 저장해놔야지만 뭐 할 수 있죠? 다시 돌아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터럽트에서 가장 중요한 게 누구냐 이래 물어보면 PC가 가장 중요한 레지스터란 점으로 인식. 물론 나머지도 중요한 거니까요. 가장 키포인트는 복귀 주소로 저장하기 위해 사용되는 게 누구다? PC입니다라는 점만 이해를 하도록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네 번째입니다. 인터럽터 동작 원리. 그래서 순서 문제예요. 자, 이 순서도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고요. 정보 처리나 이런 문제에서는 거의 매 시험마다 나오는 것 중에 하나 이놈이거든요. 그만큼 출제 비중이 높은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거는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인터럽터가 발생을 합니다.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 것이냐를 순서 적어놨는데요. 이거는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저한테 질문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일 먼저 뭐부터 하셔야 되겠어요? 제일 먼저? 손 들어야죠. 손 들어야지만 뭐 할 수 있다. 질문 있다를 판정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수업하는데 제일 먼저 하실 거는 인터럽터 요청 신호를 발생해야 돼요. 그러면 제가 볼 때 누가 손 든 거예요. 손 들었으면 이제 제가 어떻게 하냐. 하던 일을 멈춰야 돼요. 다시 말하면 현재 실행 중인 명령을 수행하고 난 다음, 그래서 저 두 번째 말하죠. 프로그램 실행 중단을 해요. 다시 말하면 이 스큐트 사이클의 명령은 다 끝내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인터럽터 사이클로 가서 만약 현재 프로그램의 상태를 보존해요. 이때 반드시 뭘 저장해야 된다고요? PC를 저장을 해 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PC와 상태 레지스터 값을 저장시켜 주는 게 꼭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저장이 됐으니까 이제 뭐 때문에 손들었냐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요구하는 요청에 따른 질문 처리한다. 인터럽터 처리 루틴을 실행을 해요. 당신이 요구하는 페이지가 몇 페이지인데 이동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따른 요구사항 인터럽터 서비스 루틴 실행. 다시 말해서 그 사람에 대한 질문을 실제 처리해 주는 거예요. 처리하고 나면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 저장시켜놨던 PC를 통해서 다시 현재 상태로 돌아와야 돼요. 그게 상태 복구라는 단어가 설명이 되어지면서 요청 신호 발생했을 때 보관 PC 값을 다시 PC로 저장 땡겨오자 리턴에 의한 복귀가 발생이 되고요. 복구가 됐으니까 그 다음 이어서 중단된 프로그램을 계속 실행을 할 거예요. 기억 꼭 합니다. 인터럽터 수행 순서입니다. 인터럽터 수행 순서로서 일단 손들어야 되고요. 실행 중지하고 상태 저장을 시켜두고요. 이 사람의 요구사항을 처리해 주고요. 다시 리턴에 따른 복귀가 진행되도록 하는 거니까 동작 원리에 대한 거는 꼭 기억 부탁드릴 겁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가 인터럽터 우선순위라고 적어놨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인터럽터가요 순차적으로 한 번에 하나만 생기냐 아니고요. 여러 개가 막 동시다발적으로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동시다발적 중에서 누구부터 먼저 처리할 것이냐에 그걸 우리가 우선순위라는 개념으로 쓰는 거예요. 그런 농담 많이 하잖아요. 집에 있는데 국은 끓어 넘치고 벨은 울리고 전화벨을 울리고 애는 울어삭고 배는 아프고 그러면 이 여러 속에서 뭐부터 할 것이냐 그런 순서를 결정을 시켜주는 걸 우리가 인터럽터 우선순위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게 정의가 돼 있어요. 급한 거 먼저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두 번째 적어놨어요. 우선순위에 요것만 잘 기억하세요.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게 누구냐 그러면 당연하겠죠. 파워페일인 정전이 우선순위가 제일 높아요. 그리고 외부가 먼저일까요? 내부가 먼저일까요? 아무래도 외부에서 들어오는 게 더 급하거든요. 우선순위 순서를 따지면 그냥 크게 따지면 그거죠. 외부 먼저 하고 그 다음 뭐 한다? 내부 한다는 점으로 인식하시면 돼요. 그래서 가장 높은 게 누구냐 그러면 정전이 제일 높다는 점 하고요. 굳이 그 순서 다 외울 필요 없고요. 여러분 상식선에 생각하시면 돼요. 외부 내부 중에 누가 더 높다? 외부가 더 빨리 처리해야 된다는 점. 그럼 시험 문제 내겠죠. 외부 내부 섞어놓고 다음 중 발생률이 제일 빠른 게 누구냐 먼저 할 게 누구냐 이런 식으로 문제가 설명이 되지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아까 말했지만 굳이 빡빡하게 외울 만한 내용은 아니니까요. 그냥 개념상으로서 정전이 제일 높더라. 그 다음에 외부 내부 순으로 우선순위가 결정이 된다. 그렇게 이해하도록 부탁을 드릴까요. 그래서 우선순위는 정전 가장 높다는 점 기억하고요. 외부 내부 순으로 진행된다는 점으로 인식하도록 합니다. 그러면 여섯 번째 마지막으로 설명하네요. 인터럽터 우선순위를 판정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여러 개의 인터럽터가 생겼으면 그 인터럽 중에서 누구부터 먼저 처리할 것이냐에 그 순서를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그 순서 결정 방법이 책에 여러 장황에 쭉 설명이 되어 있어요. 크게 두 가지로 보시면 돼요. 뭐냐? 소프트웨어적인 방법과
하드웨어적인 방법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이때 소프트웨어적인 방법을 뭐라 부르냐 그러면 폴링이라고 이야기해요. 이 폴링이란 단어가 소프트웨어적인 방법을 설명한다면 하드웨어적인 방법은 데이지 체인이라는 단어를 설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우선순위 판별 방법의 크게 두 가지가 소프트웨어적인 방법인 폴링과 하드웨어적인 방법인 데이지 체인이라는 두 가지 형태로 설명이 되어지는데 이 두 개 차이점 소프트웨어로 해요. 소프트웨어를 하면서 뭐냐? 얘는 차례로 물어봐요. 차례로 순서대로 물어서 처리하는 방법을 우리가 폴링이란 단어를 쓰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질문 있어요? 질문 있어요? 질문 있어요? 하나씩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봐서 처리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속도가 느려요. 그래서 차례로 검사하는 방법을 우리가 소프트웨어, 폴링이라는 개념으로 사용되어진다.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그게 책에 쭉 적어놓은 부분이니까요. 두 번째 보이시죠? 소프트웨어 방식을 폴링. 그 다음에 많은 인터럽트 쓸 때 그들을 모두 조사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려 속도가 느리다는 점. 그게 하드 소프트웨어 방식의 특징으로서 폴링, 하나씩 차례로 검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속도가 느린 방식을 설명한대요. 그에 반해서 하드웨어적인 방법은 데이지 체인이라는 단어로 설명하는데 어떻게 하냐? 직렬로 연결해요. 즉 인터럽터 우선순위 발생 요인을 직렬로 쭉 연결하는 거야. 제형전이 제일 앞에 나오고 그 다음 누구 나와서 우선순위 순서대로 한 줄로 쭉 세워두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보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순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얘가 정전이고 얘가 뭐 소프트웨어를 친다라면 얘가 인터럽터가 요청을 한 거예요. 얘가 요청을 한 거예요. 누구부터? 앞에 있는 것부터. 동시 발생한다 하더라도 순서가 앞에 있는 처리한다 해서 직렬로 우선순위 높은 순으로 연결해놨기 때문에 먼저 있는 것부터 처리하는 방법, 이걸 우리가 데이지 체인 방식이라 표현을 해요. 그래서 직렬로 연결한다는 점으로 보시고요. 그 다음 페이지 적어놨죠. 넘어가 보시면 직렬 판별 과정이 간단해서 속도가 빨라요. 물어보고 자시고 할 필요 없죠. 그냥 여기 남아있는 순서대로 처리하면 되니까 빠르게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하드웨어로 만든 데이지 체인이 속도가 빠른 방법이란 점을 인식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만 이해하세요. 인터럽터 우선순위를 판별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하드웨어 방법과 소프트웨어 방법이라는 단어가 설명이 되고요. 소프트웨어 기법은 차례로 검사하는 기법인 폴링과 그 다음에 하드웨어 방법은 직렬로 연결하는 방법인 데이지 체인이라는 단어로 설명이 되어지더라. 그렇게 두 가지 단어 인식을 하도록 부탁드릴 겁니다. 그래서 인터럽트가 좀 잡다한 게 많은데요. 일단 첫 번째가 인터럽터 정의를 인식하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종류에 따른 형태로서 외부 내부 나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인터럽터 동작 원리, 처리 순서에 대한 거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우선순위 판별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데이지 체인과 폴링이 있다는 점, 이런 점들로 기억 부탁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필요한 레지스터가 뭐냐고요? 돌아와야 돼요. 돌아오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PC라는 레지스터가 가장 중요한 레지스터입니다. 이런 점을 가지고 여러 번 출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그렇게 정리를 부탁을 드릴 겁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해서요. 첫 번째 과목인 컴퓨터 일반의 전자계산기와 관련된 부분이 설명이 됐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입니다만 우리가 하는 과목 중에 제일 힘든 과목이 이 과목이에요. 워낙 생소한 단어도 많고 좀 어려울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설명드린 이유를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미리 상처받는 게 나아요. 그래서 오히려 처음에 기획할 때 순서를 바꿀까 하다가 그냥 얘부터 먼저 설명드린 이유가 그거니까. 그래서 틈틈이 계속 보셔야 돼요. 계속 보고 내용을 확인하신다라면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고요. 두세 문제는 항상 나와요. 항상 나오는 분야이기 때문에 계산 처리라든가 이런 내용들, 저번 주 같은 경우는 계산이 위주라면 오늘 같은 경우는 암기가 위주가 되거든요. 그런 점을 나눠서 내용을 좀 튼튼히 봐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10분만 쉬었다 갑시다. 10분 쉬었다가 두 번째 과목에 대한 내용 나가도록 할게요.